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경기가 상당히 좋았죠. 작년, 재작년에 지금 내용들이 제가 중요한 내용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이제 매도 청구 같은 걸 하면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가와 매매가의 상관관계와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변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말씀드렸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 수익을 말하다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진행해 드릴 건데요.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부동산 투자의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니까 듣고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승훈 수익을 말하자 이승훈 소장의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익을 말하다 실패하지 않는 명쾌한 부동산 투자 시작해 볼 건데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요즘에 문의들이 많이 주십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요즘에 상당히 많아졌는데 예,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하고 다르게 그냥 조합원들, 토지 소유주들이나 아니면 직장조합이나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것들이 우리가 도정법이라고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일단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분 상담하다 보면은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으신데 주로 지역주택조합이 어떤 거냐를 묻기보다 이 지역주택조합 하고 있는 이 현장이 사업성이 어떤지 그리고 전망이 어떤지 이런 걸 주로 물어보세요.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글씨가 작아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주택건설 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일단은 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조합원들을 막 모집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조합원 자격이 있으려면 현행법상으로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평수로 환산하면 33평 아파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이상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 두 채 이상이면 안 되는 거죠. 작은 주택도 두 채 이상이면 안 되는 거고 한 채라고 하더라도 33평 이상형의 큰 평수 40평대 이상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은 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가 될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무주택이었는데 조금 완화시켜져서 한 채까지는 허용해줬고 그 한 채도 60제곱미터였습니다. 최근에 현행법상으로는 한 채까지 허용을 해주고 85제곱미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까지는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어 온 자여야 한다. 네, 그렇죠. 서울시에서 하는 거면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건설한 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내가 조합원으로서 들어간다 그러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역주택조합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끌느냐면 이게 일단 첫 번째로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렴합니다. 예,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샀지만 어떤 투자 목적으로도 많이들 사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더 곽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역주택조합을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한 가격, 이걸 이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주택조합을 투자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 되겠죠.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서 일반 분양분보다 15%, 20% 저렴하고 또 주변의 시세보다도 보통 1, 20%로 저렴한 것이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착순 조합원 모집이 됩니다. 내가 조합 자격만 갖추고 있다면 현재 있는 토지 소유주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사람들도 청약통장이 보유하지 않고도 아까 그 1주택 미만의 조건과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만 하게 되면 다른 것과 상관없이 조합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렴한 아파트를 조합원이 되는데 특별한 제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쟁 없이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좋은 입지 아파트 구입이 가능하다. 예, 먼저 하면 임자니까, 선착순이니까. 자,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아무런 청약통장도 필요 없이 경쟁도 안 하고 저렴한 주택을 선착순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렇게 좋기만 한 사업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주의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하나하나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시공사의 능력을 파악해야겠죠. 당연하겠죠. 이거는 비단 주택 조합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선정 절차에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한 법적인 제한이 없다 보니까 시공사의 공사 능력이라든가 재정 상태라든가 정말 이 시공사가 우리의 그 사업장을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시공사의 능력을 파악해 보신 것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요즘엔 많이 근절됐습니다만 자금 관리가 잘 안 됐었던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투명성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탁사를 통한 관리, 요즘엔 다 신탁사를 끼고 하는 거죠. 예, 신탁사를 통한 관리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추진위원회나 아니면 조합장 개인 명의 이런 계좌인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좀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있을 때는 전혀 하지 마시고 신탁사를 통한 관리 여부인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시공사도 굉장히 좀 메이저급 시공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자금 관리 같은 것들도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알다 보니까 투명성도 많이 제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는 조합원 자격 여부.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합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한데 일단은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조합원 희망자로 가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조합으로 일단 가입을 시키고 나중에 보완을 하는 거죠. 예, 이런 형태로 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왜 주의가 되는 거냐면은 일단은 조합원 자격이 미달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합원은 미달되는 조합원을 모셨으면 사실상 이건 제대로 된 조합원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조합원 자격을 우리가 50%를 모았다. 예, 조합원이 지금 한 60% 모였다. 아무래도 점점점 모일수록 좀 마음이 급하죠. 내가 아직 조합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합원 수가 많다는 것은 점점점 내 자리가 없어질 것 같고 좋은 승수 먼저 가져가다 보니까 급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사업성의 어떤 성공성을 바라볼 때도 조합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은 조합원이 그만큼 많이 모였다는 것은 신뢰감을 주기에 적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도 일단 조합원으로서 배정 받는 희망을 받는 희망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허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조합을 많이 모았다라고 그러면서 홍보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굉장히 이제 지금 설명드릴 거에 비해서는 신경을 크게 안 써도 될 정도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써놨던 것처럼 이 지역주택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토지에 대한 매입성입니다. 매입이 어느 정도 했는지. 자, 왜냐하면 조합원도 모으고 다른 것들 다 좋은데 토지 매입이 안 됐어요. 그러면 사업 자체가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토지를 확보를 했어야 되죠. 토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거 아무리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토지 매입이 얼마만큼 됐는지 이 부분을 가장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주의점이 거의 90%를 차지한다고 볼 정도로 토지 매입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토지 매입이 잘 되지 않았다면 입주가 지연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입주가 지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담금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이 수익률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될 문제고, 입주가 지연됐거나 분담금이 조금 더 많이 발생했다 정도라 그러면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토지 매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10개 사업장 중에 7, 8개 사업장은 토지 매입이 마무리가 못 되고 중간에 좌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납부했었던 어떤 그 계약금이라든가 조합 운영비 같은 명목으로 냈던 것들을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받아내기가 너무 어렵죠. 예, 그래서 상당히 리스크가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득을 많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이득을 크게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막 쉽게 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현장에 가서 그런 홍보관에 가서 얘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 지역인 건 나도 알고 있고, 근데 굉장히 시세도 뻔히 알고 있는데 싸게 준다. 이 말에만 현혹돼서 계약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꼼꼼하게 따져보신 다음에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속적으로 토지 매입에 대해서 더 설명드릴 건데요. 토지 소유자 등이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당연히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소유권은 어느 정도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 정도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95% 이상은 소유권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를 아예 매입을 했거나 토지 매입하지 않더라도 매입 의향서 같은 거를 정확하게 받아놓거나 해서 적어도 우리는 95% 이상을 확보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이제 매도 청구 같은 걸 하면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럼 우리가 이제 100 중에 90%를 토지를 매입했다. 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많이 모은 걸로 기대가 되고요. 90% 모으는데 불과 우리가 뭐 6개월,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럼 나머지 5% 더 모으는 거야 뭐 얼마나 걸리겠어. 한두 달이면 끝나겠네. 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지금까지 이제 들어왔던 사람들은, 찬성했던 사람들은 초기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찬성을 했던 분이라면, 이 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계속 반대를 했던 나머지 10%는 계속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해서 새로운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5%를 추가로 더 찬성표를 던지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아니라 5년, 6년 걸릴 수도 있고 끝끝내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90%냐 80%냐 이렇게 요게 중요한 건 뭐 이것도 비율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많이 모았기 때문에 금방 되겠다라고 굉장히 장밋빛 청사진만 갖고 계시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하시려고 그러면은 95% 이상이 확보가 되는 것. 그리고 홍보관에서 얘기하는 95%라는 것보다 그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확보가 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매도 청구. 자,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의 토지겠죠. 이것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사겠습니다. 이 금액에 해서 해보고 정 안 되면은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되죠. 이거 받으려면 얼마를 확보해야 되냐면 95%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매입이 이만큼이 돼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지역주택 아파트에 대한 관련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자, 아파트가 저렴하다, 뭐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런 식의 기사들,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형태의 기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은 사업이 그 토지의 매입이 많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토지 매입이 끝난 것들 내지는 굉장히 권한을 95% 이상 권한 확보한 것들은 반드시 내가 홍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 끝난 지역주택조합이다. 어쩌고저쩌고 나온다. 그럼 여기는 안전한 사업장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토지 매입이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여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큰 잣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매입이 끝난 것들은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서 어느 쪽에 투자할 것인지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토지 매입 여부가 확실히 끝난 사업장만을 가지고 그거의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좋은 것들을 선별해야 될 문제지 먼저 이게 전망이 좋냐 안 좋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전망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문제가부터 없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런 사업장 위주에서 어떤 것이 투자처로서 적당한지 그 다음 후속 계획을 잡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거 간단하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전세 가격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의 상관관계나 소형주택의 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세가랑 매매가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다음에 소형주택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대형주택을 많이 짓진 않고 오히려 소형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형주택에 대한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대형주택은 많이 안 짓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좀 움직여지진 않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인구 추이 변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남자, 여자 2010년도에 대한 기준인데, 보시면은 최고 95세에서부터 이제 0세부터, 그럼 보통은 한 20세부터 60세 정도까지가 가장, 많은 구간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변화가 되죠. 자, 요거는 2010년도고요. 이 오른쪽 편은 2040년도입니다. 그래서 인구 분포를 보게 되면 전체적인 수가 줄었냐 안 줄었냐를 떠나서 분포 자체가 굉장히 낮은 층에 있는 연령에서 굉장히 고령화 사회로 바뀌는 걸 눈에 띄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보통 40세 이상서부터 한 70세, 80세 정도가 가장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계층이 대부분 30년 정도 지나면 이 나이 또가 되겠죠. 그래서 좀 어차피 요즘에는 기대 수명도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 같은 경우는 세계 3위의 기대 수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오래 사시는 거고요. 반대로 태어나는 아가들은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좀 낮은 작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고령화, 그 다음에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경제활동 인구는 굉장히 적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 점점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어떤 그런 통계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인구가 하락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구가 결국은 줄고 있죠. 줄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인구가 이때부터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2045년 정도까지는 계속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예측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선택 가정을 하는 건데 저위 가정이라고 하고요. 고위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위 가정을 한 거겠고요. 이거는 고위 가정을 한 거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중간 정도로 가정하는 것이 언제냐면은 중위 가정인데 거기선 2030년 정도나 2031년 정도 선까지는 인구가 증가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증가를 하고 이후부터 서서히 약간씩 낮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게 되면 요게 이제 출생입니다. 출생이 지금보다도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예,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2030년부터는 인구가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질적인 인구보다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조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제활동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유소년 인구 아이들이죠. 예, 초등학교서부터 이제 아기들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올라가는 것만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죠. 뭐냐면은 고령 인구입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통계청의 자료들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소형주택 수요가 많아진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자녀를 위한 결혼을 위해서 좀 큰 평수를 갖고 있어야지 되지 않겠어? 이런 인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가족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서 핵가족화 되고 있죠. 그러면서 대부분 요즘에는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이 대부분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굳이 대형주택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예,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5평이나 33평 아파트.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평수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규모의 집들이 구조가 매우 좋아졌죠. 예. 그쵸?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이면서 발코니 확장도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하게 되면은 40평대, 30평대 못지않은 집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도 소형주택 수요가 많아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출가시키는 이제 노부부들, 이런 부분께서 자녀들 다 출가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2인 가족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인 가족으로서 큰 규모의 아파트를 갖고 거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운사이징 한다고 표현하는데 큰 평수를 매도를 하고 갈아타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자,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많아집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비용이 그렇잖아요. 은퇴는 우리 굉장히 일찍 해요. 근데 남은 삶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50세, 60세에도 은퇴하는 경우도 많은데 나머지 4, 50년을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어떤 그 은퇴 자금 준비 안 된 분들도 많고 퇴직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뭔가를 창업하기에는 우리나라 창업 비율은 어마어마하게 높죠. 경쟁이 세다 보니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평수에 대한 주거비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예, 대형 평수 주거비가 부담스럽다. 그러니 당연히 아까처럼 팔고 갈아탄 다음에 남은 자금으로 은퇴 이후에 삶에 대한 비용으로 쓰게 되는 거죠. 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그냥 간단한 내용이 이거죠. 경기가 어렵습니다. 예. PI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살 때까지에 걸리는 어떤 시간 개념을 숫자로 표시한 건데 이 PI라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이 상당히 어렵고 또 내 집 마련 어렵기 때문에 큰 평수는 더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작은 평수라도 어떻게든 내 집 마련 하고 싶은 건데 대부분은 내 소득의 증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지만 5년 동안 열심히 아껴서 벌었어요. 그 5년 사이에 부동산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가 5년 전에 살려고 했던 그때보다도 더 많은 대출과 더 많은 빚을 져야지만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기다렸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무리를 해서라도 구입을 해야 되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 작은 평수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요가 줄 수밖에 없겠죠. 수요가 줄고 큰 평수의 가격이 안 오르고 더욱 수요가 줄어들고 반면에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방금 다 지금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거고 대형주택에서는 오히려 팔고 나올 만한 어떤 이유들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인식의 변환이라든가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큰 평수는 앞으로도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늘어나고 있죠. 자, 보세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년 전에는 소형주택과 대형주택의 가격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자, 뭐가 하늘이었냐? 대형주택이었죠. 대형주택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고 소형주택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불과 10년 전 얘기입니다. 불과 10년 전 얘기인데 이때의 대형주택은 지금처럼 대형주택이니까 소형주택부터 절대금액이 높다가 아니고요. 평당가 자체가 높았습니다. 평당가 자체가. 그래서 소형주택이 한 5억 할 때 대형주택 한 20억 정도 하고 이런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격차가 거의 없죠. 매덕 나지가 않죠. 그래서 완전히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역전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소형 평수의 수요자가 월등히 많고 실질적인 평당 가격은 대형 평수보다는 소형 평수가 훨씬 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작년도 거래량, 아파트 거래량의 86% 정도가 20평에서 30평대에 거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 가장 화랑이었던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거래량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았던 거래량 중에서도 대부분은 10채 중에 한 9채, 8채, 9채 정도는 20, 30평대의 거래였다. 그러니 작년같이 호황기 때에서도 대형 평수에 대한 인기는 많지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만큼 작은 평수의 인기가 지금 대세로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듯 7, 8년 전에 금융위기 이후부터 금융위기 당한 다음부터 굉장히 우리 삶이 핍박해졌죠.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소형 평수의 수요는 급격하게 늘었고요. 자, 수급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소형 평수의 가격은 급등했고 대형 평수의 평당 가격까지 앞지르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현금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근데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자, 매매 수요 또한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전세가의 매매가 상관관계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때의 전세가 비율이 5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0%의 전세가 비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이때는 당연히 앞으로 집값이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한다면 집을 안 사겠죠. 집 사는 거에 절반 가격 갖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어렵죠. 회복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죠. 전세가격은 여전히 쌉니다. 대부분이 전세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소형 주택의 전세 가격으로 몰리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매매 수요도 이때 당시에 많지 않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집을 내가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근데 집을 구하는 사람은 소형 평수만 가져가죠. 네. 소형 평수만 가고 매매는 지금 당장은 싫고 그러면 소형 평수의 전세로만 몰리게 되겠죠. 월세도 싫잖아요. 소형 평수의 전세만 몰리게 되었고요. 이에 건설사들은 미분양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공급도 하지 않았다.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 50만 호 정도 되는 건설이 한 20만 호, 25만 호 정도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버립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공급하게 되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바보 취급받던 시기였어요. 불과 3, 4년 전, 4, 5년 전이.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리스크가 크죠. 특정 지역 빼놓고는 건설사들 적극적인 공급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집은 없어요. 다 소형만 몰립니다. 집도 그나마 있는 것도 안 삽니다. 다 소형 평수 전세만 몰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 비율이 75% 선에 육박을 합니다. 대부분 20평대나 30평대 이런 평수에서 8, 90%를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현재 75%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전세대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 75%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율입니다. 우리 재건축이라든가 오래된 아파트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통계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약간 새 아파트거나 깨끗한 아파트 같은 것들은 80에서 85%까지 이미 육박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5억짜리 정도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한 4억 한 3천 정도에서 한 4억 한 5천 정도까지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 벌써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이 치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매매가가 밀려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아파트가 이 정도고요. 우리 요즘에 소형주택 소액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 다세대 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다세대 주택 같은 거는 더 심합니다. 90%에서 95%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액 투자로서 적합한 거죠. 전세를 안고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자를 납부하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이자 레버리지 이용하게 되는데 이 다세대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소액 투자로 하시게 되면은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아야 보통 한 3,000만 원 전후입니다. 예. 요 정도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형주택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앞으로의 수요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좀 봐야겠죠. 자, 우리는 소형주택과 대형주택 중에 한 채를 공짜로 준다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예, 대부분 58평을 선택하겠죠. 공짜로 준다는데. 그렇죠? 가끔 24평 산다는 분도 있기는 한데요. 58평 받아서 이거 팔고 이거 산 다음에 해서 돈 남습니다. 예, 합리적인 선택이라면 당연히 큰 평수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하냐면 우리는 여전히 작은 주택을 좋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큰 주택을 좋아하는 겁니다. 작은 주택을 좋아하지 않아요? 큰 주택이 좋아요. 근데 왜 안 살까? 예, 왜 안 사는 게 아니라 왜 못 사는 거죠, 우리는. 그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소득이 생겨서 돈이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큰 평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형 평수의 수요는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과연 이렇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은 20평대에서 30평대로 갈아타는 수요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평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40평대 이상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핵가족화 상황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윳돈을 갖고 있어서 내가 큰 집을 사고 싶다라는 그런 특수한 계층 제외를 하고는 사실상 거의 40평대로 갈아타긴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소득이 상당히 높은 계층만 큰 평수를 원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득이 상당히 높은 계층만 큰 평수를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 원하긴 하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 유효 수요가 되려면 돈까지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돈을 유효 수요가 되려면 소득이 높아야 되는 거고, 자, 이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은 지역 역시 까다롭게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남들보다 돈을 잘 벌고 자금도 좀 있습니다. 자산도 좀 있어요. 그래서 큰 평수를 갈 수 있어요. 그 20평대, 30평대 작다고 느껴지고 큰 평수 갈아타는 수요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좋은 지역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정 지역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강남을 대표해서 이런 지역들을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인문적인 커뮤니티 형성이 잘 되어 있고 부자가 많이 사는, 소위 말해서 부자가 많이 사는 지역에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부자 동네에서의 대형 평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요층이 존재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부자 동네가 아닌 지역의 대형 평수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그렇죠. 자, 여기 대형 평수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안 좋은 지역은 관심 없음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공급량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크지 않다. 왜? 공급량이 줄은 것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형 평수를 내가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대형 평수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대형 평수 공급이 안 될 거니까, 많이 안 되고 있으니까, 대부분 다 소형 평수만 공급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앞으로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쉽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좀 가슴 아프지만 좀 손절매를 통해서 갈아타게 하시는 방법이 더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소형 평수는 어떨까요? 20평대 수요자가 30평대로 갈아타기를 한다면, 제가 아까 30평대까지는 갈아타기 많이 한다 그랬었잖아요. 30평대로 갈아타기 할 수 있는데, 자,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이 떨어진 것은 아닐까? 자, 근데 20평대에 대한 20평대와 지금 현재 30평대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요, 별로 나질 않습니다. 네, 별로 나질 않아요. 그만큼 20, 30평대 중에서도 20평대에 좀 몰려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20평대 수요자가 30평대로 갈아타는 수요가 소득이 경기가 좋아서 늘어나게 되면은 20평대가 좀 공급량도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죠. 자, 왜냐하면 20평대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모든 신혼부부들의 80% 이상의 수요를 가지고 있죠. 예, 우리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가 아파트를 선택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워낙에 도심권의 아파트가 비싸니까. 그러면은 아파트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30평대, 40평대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 그래서 작은 평수, 대부분의 신규 신혼부부들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20평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규 창출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신규 창출 수요가 가장 많은 평형대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 노부부도 20평대를 많이 찾게 되는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맞물려서 소형 평수 인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맞물려서 소형 평수 인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노부부들, 그다음에 신규 창출 수요들, 신혼부부들 같은 창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수요층을 커버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방이 대규모로 공급이 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물량이 넘쳐나고 해서 공급 과다가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도심권 같은 경우에서는 20평대 같은 수요가 워낙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간하기 공급을 하기 전에는 힘들다. 근데 사실 도심권에 공급할 수 있는 나대지나 없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신도시 택지 개발을 멈춰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일반 분양분이나 이런 것밖에 없는데요. 그 수요는 대단히 미비할 수밖에, 그 공급은 대단히 수요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권의 20평대의 가격 앞으로도 튼튼하게 유지가 될 거다. 그렇게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자. 소형 평수의 수요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일시적 공급 과잉을 겪으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재상승하는 패턴으로 돌아옵니다. 자, 향후 인구 감소의 영향과 여러 가지 경제적 변수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형 평수의 수요는 안정적이어서 가격 안정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전세가랑 매매가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세가와,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 전제를 하셔야 될 문구입니다. 자, 전세가와 매매가의 격차가 적을 때, 전세가가 상승을 한다면, 매매 가격은 필연적으로 상승한답니다. 반드시 상승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 전세가랑 매매가가 격차가 적어요. 여기서 전세가가 올라줍니다. 매매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죠. 만약에 매매가가 안 올라간다면 전세가가 오르는데 매매가가 안 오른다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비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사도 제가 하나 뽑았는데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높아요. 세입자들의 비명. 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예, 요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어떻게 전세가가 매매값 더 좋습니까? 실제로 난 이런 기사도 봤다. 내가 실제로 눈으로 확인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서 다른 기사에서 또 이렇게 나왔죠. 전세가가 매매가 넘었다는 말은 통계적 오류다. 이런 얘기도 뜨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식이죠. 우리가 아파트를 이렇게 있을 때도 우리가 층별로 가격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1층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여기 뭐 30층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틀릴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뭐 조망권이라든가 호수 조망이든
강조망이든 산조망이든 뭐가 조망권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붙게 되면은 이 격차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같은 단지에 같은 동이고 같은 타입의 같은 평수입니다. 층만 틀리죠. 근데 1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억 정도를 한다면 자, 30층 같은 경우는 7억 정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37억짜리 아파트 매매가에서 보통 한 80%, 85% 정도 전세가율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얘는 5억 한 8천 정도, 5억 7천 정도 전세가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죠. 5억 7천의 전세가. 자, 전세가도 요즘에 그 신고를 하게 되니까 통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6년도 6월 달에 보니까 전세는 5억 7천으로 신고가 됐는데 매매는 5억으로 신고가 됐더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통계적인 자료로만 봤을 때는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역전을 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까? 전혀 틀린 얘기가 되겠죠. 이 매물과 이 매물은 같아 보이나 전혀 다른 매물이 되는 겁니다. 1층과 30층에 대한 가치 차이는 완전히 틀린 거고 매물 자체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똑같은 걸로 상정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당연히 전세값이 매물보다 높다라는 이상한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 매매가가 만약에 1층에 있는 전세가가 5억 7천이 됐다. 얘가 5억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얘는 6억을 넘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절대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전세가랑 매매가의 격차가 상당히 적을 때 전세가가 상승한다면 매매가는 필연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단번에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작은 것들을 찾으셔야겠죠. 그죠? 매매가 전세가의 격차가 가장 작은 걸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호재 아니면 어떤 지하철이 개통된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그 직장이 생긴다든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든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수요층이 유입이 생긴다면 그죠?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면 지금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 가격이 적고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면 그건 100% 성공적인 투자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투자법이에요. 그죠?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는 50%밖에 전세가 비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거 전세가 아무리 올라도 매매가 연동성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상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투자하시게 되면은 내가 들어간 비용도 별로 없어요. 그죠?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투자 비용도 얼마 안 되고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도 대단히 높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점은 또 이거를 여러 채를 구입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매도했을 때의 차익분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차익분이 작은 게 아니라 차익에 대해서 그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그 비용이 상당히 적죠. 우리 누진 같은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이나 굉장히 많이 뜰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은 절대적으로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정 수준의 전세가가 육박한 상황에서 전세 가격의 추가 상승은 일시적으로 매매가의 동반 상승을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투자법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투자를 하는 방법,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요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한국의 일본식 자산 디플레이션에 대한 분석. 이제 요게 제가 왜 주제를 꺼냈냐면, 최근에도 이제 또 워낙에 저금리 상태가 오래 유지되다 보니까 이 저금리가 오래 유지되게 되면 거품이 쌓이게 되고 한 2, 3년 뒤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예.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일본도 그랬고요. 또 미국도 그렇고 어떤 그 저금리 유동성 자체를 오랫동안 보유했다가 갖고 있었다가 3, 4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빵 터지면서 위기를 겪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나라도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결론 말씀드리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비교가 되는데요. 전혀 지금 비슷하지 않아요, 상황이. 자, 한번 볼게요. 자, 자산 디플레이션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일단은 1980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합니다. 결론적으로 대규모로 무역 적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미국이 일본한테 대규모 무역 적자가 생긴 거죠. 일본은 흑자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정부가 자국의 제조업 같은 것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이제 많이 떴던 것은, 세계적으로 많이 떴던 것은 일본 기업의 제조업체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전 세계를 이제 제조업을 휘어잡기 시작합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제 이렇게 했죠. 미국제 상품이 가장 좋았으나 80년대 넘어서면서 일본제 상품으로 완전히 변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규모 무역 적자가 나니까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 일본의 엔화 가치를 너무 니네 가치가 낮아, 높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대략 1달러에 한 250엔 정도 하던 것을, 가치가 너무 낮잖아요. 이렇게 달러당 엔화 가치가 낮다라는 것은 뭐냐면 일본의 수출 기업한테 대단히 유리한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변모를 시켰냐면은 1달러의 반으로 확 줄입니다. 그래서 120엔 정도, 125엔 정도로 낮추자라고 협상을 한 게 플라자 합의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미국이라는 나라, 뭐 그때 뭐 독일 재무장관 여러 그 선진국도 있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뭐 자신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의 말을 또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관계로 인해서 안 할 수가 없게 됐었겠죠. 그래서 상황상 1달러에 125달러로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은 일본의 수출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조금 내용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1달러짜리 어떤 우리 예전에 많이 팔았던 뭐 워크맨 같은 거 있잖아요. 라디오 같은 것들 팔았어요. 그럼 예전에 1달러에 팔아서 자국의 외환시장에서 바꾸면은 이 회사는 250엔을 벌어들인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1달러에 팔게 되면은 이제 외환시장에서 바꾸면 이제는 125엔밖에 못 버는 거예요. 똑같은 매출을 일으키고도 수익이 확 줄어드는 게 되죠. 수익이 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어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일본 수출이 상당히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조치를 취했냐면은 저금리 정책을 꺼내들고 온 겁니다. 저금리 정책.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5% 약간 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4.5%에서 2.5%까지 2%포인트를 낮춰버립니다. 그게 어느 기간이냐면 불과 1년 만에 한 일이에요. 86년 내내 그 한 해 동안 1%를 내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0.25% 왔다 갔다로 미세 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금리인데, 우리 요거 예의주시 하잖아요. 촉각을 곤두세우는 수준인데, 얘네는 8배죠, 8배. 2%를 불과 1년 만에 금리를 낮춰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저금리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면, 자, 정부에서는 니네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저금리를 대출을 융통받아서 좀 버텨줘라, 이런 식이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할 맛이 안 나죠. 사업을 할 맛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은 빌려가지고 다른 데 융통을 하게 되겠죠. 그게 어디냐면은 부동산이든 아니면 주식이든 이런 일반적인 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구조상 수익 내기 어렵기 때문에 유동자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어디로 가느냐? 이 돈들이 다 투기판으로 가버린 거죠. 개인이고 기업이고 다 일본이 전부 다 투기가 된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자체 내에서만 이렇게 시중 유동성이 넘어간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자금들이 다 일본으로 빨려왔다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이. 왜냐하면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그 전에 이제 250엔 엔화를 갖고 있다가 달러를 갖고 있다가 125엔으로 줄게 되고,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차익까지. 그래서 환차익도 노리는 그런 수요들도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동자금도 상당히 많아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통화량이 엄청나게 팽창을 한 거죠. 통화량이 엄청나게 팽창을 해서 어떤 식의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의 전체 부동산 가치가 2,000조엔입니다. 2,000조엔이고, 도쿄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20억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한 200억 정도 되는 거죠. 이런 형태. 니케이 지수가 3배 이상 올라가고요. 일본 주식시장의 PER이 퍼가 70배 정도까지 가는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거품이 꼈었던 거고, 그때의 어떤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떴습니다. 그만큼 모든 유동 자금들이 다 일본으로 흡수가 되는 수준이었어요. 당시에 어떤 주식시장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일본 한 나라가 전체 주식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모든 자금들이 거기 가 있었고, 지금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품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그걸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불과 요 기간이 한 4년입니다. 4년 동안에 거품이 엄청나게 생성된 거죠. 지금에서 이제 아는 얘기지만 이때가 벌써 30년 전 얘기인데 30년 동안 아직도 회복 못했죠. 아직도 회복 반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이런 위험성이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고금리 정책으로 이제 금리를 다시 높여야겠죠. 근데 우리가 금리를 낮추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어도요. 금리를 높일 때는 굉장히 미세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거니까. 근데 이때만 해도 몰랐죠. 금리를 또 급격하게 1년 만에 거의 한 3%포인트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낮은 자금 갖고 다 사고 투기판 벌였던 건데 그게 이제 고금리 돼서 이제 다 갚아야 되다 보니까 투매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투매가 일어나게 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하지만 20년, 30년도 얘기를 하는데 잃어버린 10년이 되게 되면서 자본 손실 규모가 GDP의 2년치, 뭐 실질적인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뭐 7년치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많은 가격 손실을 일으키게 되면서 거품이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본의 자산 디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후속 배경인데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수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환율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당한 그런 케이스지 우리나라는 이런 건 전혀 이런 배경이 없었다라는 것. 이것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겠죠. 자, 실물 자산 가격 상승 형성 과정이 틀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 상승분 규모의 차이입니다. 가격 상승분 규모. 자, 우리나라가 아무리 지금 거품이니 많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도 한 채의 아파트 가격이 200억이 되겠습니까? 한 평의 아파트 가격이 일본처럼 15억, 16억이 되겠습니까? 30년 전에. 이거는 누가 봐도 거품 버블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돈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DTI나 LTV 규제도 그런 대로 맞춰둔 상태였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글로벌 금융이 맞게 되면서 최근에 2년 올랐지만 5, 6년, 7년 동안은 거의 또 가격이 안 올랐습니다. 계속적으로 조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거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식 자산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아예 제로로 보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발생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3, 4년 뒤에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 않을까 이 걱정을 좀 하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좀 걱정이 돼요. 너무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지금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금리를 풀어서 유동자금을 계속 확보해서 부양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부양을 타이밍을 잘못 잡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오히려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가격이 빠질 것이다, 거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본식 자산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세가와 매매가의 상관관계와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변화,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일본식 자산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까지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고요. 지금 내용들이 제가 중요한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2번, 3번 반복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수익을 말하다 이승훈 소장의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법 제가 강의를 진행했고요. 1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